안녕하십니까. 테크카페 김준배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 테크카페가 이유택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는 이유택의 청년희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혁신에 관해서 지금 시리즈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 개인의 혁신 그리고 조직의 혁신을 위해서 좋은 메시지를 계속 남겨주고 계십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유택입니다. 예, 교수님 지금 기업 개인 그리고 기업에서의 어떤 자기 개발, 자기 혁신 그리고 우리가 혁신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난관에 봉착하는지 그런 것도 잘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본인의 어떤 처한 상황하고 잘 비교하면은 어떻게 나아갈지를 방향을 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인구 통계적 변화라는 주제를 잡으셨네요. 인구 통계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지금 인구 통계가 요즘에 또 글로벌리 많은 변화가 있는데 어떤 연관성을 듣고 혁신을 연결시킬지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혁신에 대한 시리즈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인구 통계와 혁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토론해 보겠습니다. 인구 통계적 변화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를 동반한 그런 인구 통계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른 얘기들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숫자들 머릿속에 대부분 있죠. 기본적인 숫자들. 제가 궁금해서 정확히 숫자가 몇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5,178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2020년 기준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 숫자를 찾아보다 또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좀 읽어본 글이 있는데요. 2018년도에 인구 통계의 숫자를 가지고 어떤 분이 재밌는 글을 인터넷에 남기셨더라고요. 전체 숫자가 2018년도에 5,162만 9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것은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항상 관심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금해서 봤더니 남자 반, 여자 반. 그래서 남자가 한 2,587만 7천 그리고 여성은 2,575만 2천.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그래도 남성이 조금 더 많은 거죠. 2,587만 7천 그리고 2,575만 2천이니까요. 남성 대 여성이. 그래서 비율로 보면 한 50.12, 49.88%. 그러니까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반 정도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보통 상식인데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가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인구 플러스 외국인 수가 같이 합쳐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총 인원에서 외국인 숫자를 빼니까요. 외국인 숫자가 약 한 165만 1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2018년도에. 그러니까 아까 5,100만 정도에서 165만이 빠지니까 한 4,900만 정도가 5천만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우리나라 원래 인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질문을 해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에요. 아까는 남성 비율이 조금 더 많았잖아요. 근데 외국인을 뺀 우리 내국인의 남성 여성 비율을 보니까 여성이 조금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인구 통계를 보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고 또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또 재밌는 것은 외국인, 우리 국내에 체류하는 우리나라 총 인구의 숫자로 집계되는 한 부분이 되는 외국인의 남녀 비율을 보니까 여성의 비율이 57.26%, 남성의 비율이 42.74%. 우리 내국인의 남녀 비율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49%, 50%, 이 정도의 0. 몇 %의 차이였는데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남여성 비율은 여성 비율이 57%, 남성 비율이 42%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새로운 제품을 위해서 시장 조사를 만약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남성용품을 개발한다, 여성용품을 개발한다. 당연히 알아봐야 되겠죠. 남자들이 몇 명이고 여성들이 몇 명인지. 자, 근데 이 제품이 만약에 내국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외국인을 타겟으로 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남성용품의 개발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까? 여성용품의 개발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까? 재밌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이것은 아주 간단한 예이긴 하지만요.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런 재밌는 인구 통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구 통계를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새로운 사업의 기회도 얻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표현은 이미 발생된 미래라는 것이죠. 이 표현을 피터 드러커 선생님 하셨는데요. 제가 여러 번 곱씹어 보니까 참 의미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새로운 신생아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10년 후에는 이 신생아는 몇 살이 되겠습니까? 10살이 되겠죠. 물론 우리 아시아에서는 11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가면 몇 살이 되겠습니까? 20살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태어난 아기의 10년 후의 미래는 이미 10살이 될 것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또 그 다음에 20년 후에는 20살이 된 성인이 된 그런 어떤 청년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발생된 미래라는 것이죠. 신생아가 태어났으면 우리는 그 신생아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서 10년 후에는 10살이 돼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겠구나, 아니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겠구나, 아니면 그 10년 후에는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성인이 됐거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겠구나라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미래에 무엇을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나이가 될 거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미 발생한 미래, 어떠면 미래에 발생할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 인구 통계학을 잘 들여다보면 그런 미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인구 통계가 혁신하고 연결된 사례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사례도 함께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생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줄고 있어서 참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기대 수명을 늘어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저희보다 훨씬 더 빨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죠. 내년에 18세 학령 인구,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있는 인구가 입학 정원보다 훨씬 적어서 대학의 미중원 사태가 올해에 이어서 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발생된 미래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일본에서도 태어나는 아기의 숫자가 줄어들고 또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생명이 연장되면서 고령화 사회로 일찍 진입하게 됐죠. 일본에서는 이런 사회적 현상에 미리 대응을 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젊은 친구들이 대학으로 가서 어떤 노동력 집약적인 서비스 산업이나 노인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는 분야에 일찍부터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봇 분야에 일본이 다른 경쟁 나라보다 한 10여 년 정도 테크놀로지로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하고요. 이 서비스 로봇에 있어서는 일본이 또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미리 대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령화된 노인들을 돌볼 수 없다는 것도 미리 예측할 수 있었고, 그것의 대응책으로 로봇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해서 서비스 로봇,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한다거나 노인들에게 약을 제공해 준다거나 노인들의 심부름을 한다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봐준다거나 이런 로봇 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이 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죠? 지금은 우리가 코비드-19 사태로 여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특히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제 앞으로 곧 또 해외여행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요. 클럽메드라는 세계적인 또 여행 전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클럽메드는 원래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창업한 기업인데 약 1950년도에 창업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의 모기업에 소속돼 있지만 이 회사는 여행과 그다음에 리조트를 개발하는 그런 산업에 속해 있는 여행사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7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더 이상 많은 젊은이들이 예전에 부모님 세대처럼 오랫동안 어떤 노동 집약적인 일을 해서 거기에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베케이션, 휴가를 떠나는 그리고 그 휴가는 뭐 멋있는 해외여행이 아니고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비치에서 즐긴다든지 아니면 휴양지로 가서 조용히 시간을 보낸다든지 어떤 육체적인 노동으로부터 휴식을 취하는 그런 휴가의 패턴으로부터 새로운 세대들은 이제 재미있고 우리가 펀하다 그러나요? 재미있고 또 어떤 활동적이고
그리고 또 도전적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휴가를 꿈꾸는 또 계획하는 그런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세대의 니즈와 감성을 미리 감지를 하고 클럽메드는 새로운 리조트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 리조트는 단순히 아름다운 곳이 아니고 아름다운 곳이면서도 각종 스포츠와 액티비티들을 즐길 수 있고, 또 혼자 부부가 가서 즐기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이 같이 함께 그룹으로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리조트를 개발함으로써 세계적인 여행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만들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참 공감이 가는데요. 정말 이렇게 트렌드가 계속 변하는데 가장 발빠르고 예민하고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역시 젊은 세대잖아요. 그 젊은 세대들은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거, 이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기회의 요인이 될 것 같네요. 근데 인구 통계라는 거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라서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게 또 어떤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누구나 갖고 있는 정보라면은 사실은 경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나만 독점적으로 갖고 있거나 남들이 갖고 있지 않아야지 그것이 우리 경쟁력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참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사실 인구 통계 정보는 단순히 어떤 전체 인구의 숫자가 몇 명이냐 뭐 그 정도만 알려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퀘스천에서 또 그거보다 더 깊은 퀘스천, 그 다음에 어떤 질문들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더 좋은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정보,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단순히 오랜 시간 동안을 한번 연결을 해보면은요, 굉장히 재밌는 또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이 인구 통계학에서 나오는 숫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걸 우리는 뭐 히스토리컬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데이터들을 점을 연결해 보면 그 선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 선 데이터를 보면서 이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변동 추이를 볼 수 있겠고요. 또 그 변동 추이 속에서 그 변동 추이가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미래에 선으로 연장을 시켜서 미래에는 어떤 추이가 나타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요, 그 데이터가 다른 변화와 동반되었을 때, 그 데이터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시기에 이렇게 변화됐다, 아니면 더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동일한 시간에 사회에서 어떤 다른 큰 사건이 있었나를 한번 찾아보면은 또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좋은 날보다 비가 오는 날 남학교보다 여학교 앞에서 떡볶이가 많이 팔린다 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비가 오는 날과 태양이 장렬하게 빛나는 더운 날에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 떡볶이의 판매와 관련해서. 그리고 왜 비가 오는 날은 여학교 앞에서 더 많이 팔릴까? 비가 오는 날 여성들이 더 감성적이어서 자극적인 떡볶이를 먹게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같이 취합해서 한꺼번에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 데이터들 간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연관성 속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운전을 많이 하는데요.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회사에 자동차 운전자로 보험을 가입할 때 물어보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질문들도 많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를 들자면 취미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운전자로 자동차 보험을 드는데 왜 내 취미를 질문을 하는 것이지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요. 취미를 물어보고 또 어떤 스포츠를 하고 있는지, 또 자녀들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종교는 갖고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그 데이터 간의 연결을 조합을 해보면
이런 결론을 과거에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자녀를 둔 부모는 운전을 더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패턴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위험한 스포츠를 하지 않고 과격한 스포츠를 하지 않고 위험한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은 좀 더 얌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패턴을 옛날에 볼 수가 있었고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컨설버티브하게 보수적으로 운전한다는 것을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다 조합하면은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킨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아니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통계에 따른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보험 가격을 더 낮게 제공해서 다른 시장의 경쟁자보다 훨씬 더 낮은 보험가를 제시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험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로부터 많은 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이 인구 통계 변화 속에서 어떤 새로운 미래의 혁신을 찾아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인구 통계학은 이미 발생된 미래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의 데이터만 너무 집착하시지 말고 또 오늘의 어려움만 너무 집착하시지 말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오늘의 데이터를 통해서 발생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분야에도 관심을 좀 가질 수가 있다면 여러분의 좋은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오늘 인구 통계학에 엮어가지고 이 개인이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혁신 사례들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체감이 되는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도 인구 통계학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드네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인구 통계학을 잘 활용한다면 본 혁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내용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